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의 한 다큐멘터리가 칸 페스티벌에서 특별상을 받으며 유럽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센세이션의 중심에는 한 오만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정말로 서울의 한강을 제외하려고 하신 건가요? 그때 그녀는 서울을 완전히 얕잡아 봤습니다. 런던의 템즈처럼 화려한 건축물도 파리 생강처럼 낭만도 없다며 서울을 리스트에서 제외했죠. 거기서 뭘 찍겠어요? 그냥 평범한 강인데. 하지만 단 하루 만에 그녀의 모든 확신은 무너졌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을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 톰슨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나 23년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감독이에요. CNN에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누비며 수많은 상을 받아왔죠. 베니스의 운하를 담은 작품으로 칸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특별상을 받았고, 라인강을 따라 촬영한 시리즈는 에미상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런던 시내 한복판 CNN 유럽 지사 1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아시아 강변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하던 그 오후였어요. 벽면에 걸린 세계 지도 위로 동료들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홍콩의 빅토리아 하버는 어떨까요? 싱가포르 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쿄의 스미다강은 벚꽃 시즌이면 정말 멋지죠. 저는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23년간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누비며 수많은 상을 받아온 다큐멘터리스트로서 어느 도시가 화면에 담을 가치가 있는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고 자신했거든요. 그때 막내 프로듀서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배님, 서울은 어떠세요? 한국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핫하잖아요. K-팝도 그렇고 영화도.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이요? 아니에요. 거긴 볼 게 없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런던의 템즈강처럼 화려한 건축물이 있나요? 파리의 생강처럼 낭만적인 다리들이 있나요? 뉴욕의 허드슨강처럼 드라마틱한 스카이라인이 있습니까? 동료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들도 서울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니까요. K-팝이나 드라마로만 알고 있는 정도였죠. 게다가 아시아에는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들이 많아요. 방콕의 차오프라야강, 상하이의 황푸강.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찍어온 작품들이 그 확신을 뒷받침했어요. 베니스의 운하를 담은 작품으로 칸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특별상을 받았고, 라인강을 따라 촬영한 시리즈는 에미상 후보에까지 올랐거든요. 서울의 한강은 그냥 평범한 강이에요. 특별할 게 없어요. 젊은 동료들 중 몇몇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경험과 직관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은 제 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어요. 그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템즈강을 내려다봤습니다. 해질 무렵 황금빛으로 물든 강물 위로 유람선들이 느리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런던 아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의회 건물에 첨탑이 위험 있게 솟아 있었죠. 이런 게 진짜 강이지. 서울 같은 곳에서 뭘 찾겠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려고도 하지 않았죠. 며칠 후 최종 기획안이 나왔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도쿄, 방콕, 상하이. 5개 도시였어요. 서울은 당연히 빠져 있었고요. 좋아요. 이제 촬영 일정을 짜볼까요? 저는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기획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몇 달 후 일본으로 가는 경유지에서 제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날 줄은요. 석 달 후, 저는 일본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한 경유지였어요. 도쿄에서의 본격적인 촬영을 앞두고 하루 정도 머물 예정이었죠. 현지 코디네이터 김민수 씨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제안했습니다. 한강을 한번 둘러보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저는 내심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비행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고 거절할 이유도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잔디밭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떤 가족은 텐트를 치고 앉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돗자리 위에서 치킨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런던의 하이드 파크나 파리의 룩상부르 공원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거든요. 허가 없이 텐트를 치고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 것이 정말 괜찮은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곧 누군가 와서 제재하거나 벌금을 물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서로를 자연스럽게 배려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은 보행자들을 피해 천천히 달렸고, 큰 소리로 음악을 트는 사람도 없었어요. 각자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면서도 다른 이들을 방해하지 않는 절묘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런던에서 자란 제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자유였어요. 템즈 강변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대부분 금지되어 있거든요. 정해진 장소에서만 앉을 수 있고, 음식도 허용된 구역에서만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규칙이 없는 듯 보이지만 질서가 있었고, 자유로우면서도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몇 장면을 담아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 때문이었는데, 점점 진지해졌어요. 한 가족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가 함께 돗자리에 앉아 김밥을 나누어 먹고 있었어요. 손자는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고 있었고, 할머니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이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바라본 한강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단순한 강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공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퇴근한 직장인들, 산책 나온 연인들, 운동하러 온 시민들이 한강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북적거리면서도 평화로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코디네이터 김민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강은 서울 시민들에게 일상의 쉼터라고요. 특별한 허가나 비용 없이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한강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서울에도 찍을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하루 본 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본 한강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호텔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강을 보러 가야겠다고요. 택시를 타고 반포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이 시간에 한강에 가겠다는 제 말을 듣고 전혀 이상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경이 예쁘다며 좋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밤늦게 강가로 가겠다고 하면 위험하다며 말렸을 텐데요. 한강공원에 도착한 순간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어요. 그것도 혼자 산책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런던의 템즈 강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조깅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달리는 여성들, 운동복 차림의 중년 남성들,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까지 있었어요. 모두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경계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젊은 여성도 보였습니다. 작은 독서등을 켜고 집중해서 책장을 넘기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런던에서는 밤에 혼자 공원에서 책을 읽는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5살 정도 되는 손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이었어요. 손자는 졸린 듯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어린아이와 함께 강변을 걷는다는 것, 그것도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리 위에서 한강을 내려다봤을 때 강 양쪽으로 펼쳐진 공원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불빛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컵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고,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과 음료수도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어요. 늦은 시간까지 일한 직장인들이 하나둘 나타나서
강바람을 맞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혼자 맥주캔을 들고 있었고, 어떤 이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걷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안전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경찰이나 보안요원이 많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CCTV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안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이런 환경을 가능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낮에 찍은 사진들과 밤에 찍은 영상들을 다시 봤어요. 같은 장소인데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서울에 대한 제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원래 계획을 바꿨습니다. 도쿄행 비행기를 하루 연기하고 한강에서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마포한강공원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건 20대 초반 대학생 김서연 씨였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기꺼이 응해주었어요. 그녀의 첫 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자신일 수 있다고요. 카페에서 공부하면 돈도 들고 시끄럽지만 한강에서는 자연 속에서 집중할 수 있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목이 메이는 걸 느꼈어요. 제가 자라온 런던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자유였거든요. 친구들과 치킨을 시켜 먹어도 되고, 혼자 와서 책을 읽어도 되고, 그냥 멍하니 강을 바라봐도 된다고 했어요. 잠시 후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5살 손자의 손을 잡고 지나가시는 걸 봤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박종수 할아버지는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손자 민준이는 할아버지 옆에서 종이비행기를 접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이 젊을 때는 한강이 냄새나는 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가서 가까이 가기도 싫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손자와 함께 와도 자랑스럽다며 운시우를 불키셨어요.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강이 변한 건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지켜나간 결과라고 하셨어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서로 배려하면서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다고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세대가 강의 변화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고 저는 제 오만한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오후에는 직장인들을 만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한강에 나온 회사원 이지훈 씨는 스트레스 해소의 공간이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10분만 걸으면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축복이라며 해외 출장을 다녀보니 한강 같은 곳은 정말 드물다고 했습니다. 간호사 최수진 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한강에 온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 조용한 시간에 강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정리한다고 하셨습니다. 런던에서는 새벽에 혼자 강가에 나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냐며 되물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중학생 김태민 군이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툰 날이면 한강에 와서 마음을 달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아시고 허락해 주신다고 해요. 13살 아이가 혼자 강가에 와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저에게는 경이로웠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독일 청년 마르쿠스를 만났어요. 혼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는 유럽을 여행한 후 아시아로 왔는데 서울의 한강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베를린에도 슈프레강이 있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없다며 감탄했습니다. 하루 종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한강에 오지만 모두 이곳에서 진정한 휴식과 자유를 찾고 있었어요. 감정에 휩쓸린 것일까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고 호텔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로 런던의 템즈강과 서울의 한강을 비교해보기로 했어요. 20여 년간 다큐멘터리스트로 일하면서 늘 해오던 방식이었거든요.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접근성부터 극명한 차이를 보였어요. 템즈 강변은 대부분 사유지이거나 제한된 공간인 반면 한강공원은 완전히 무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강변 레스토랑 한 끼가 평균 30파운드인 반면 서울에서는 치킨을 배달시켜서 돗자리에 앉아 먹을 수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무료 자전거 대여소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용 시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템즈 강변의 상업시설들은 밤 11시면 문을 닫고 그 이후에는 위험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었고 새벽 시간대에도 조깅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시민들로 북적였어요. 범죄 통계를 찾아봤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런던의 템즈 강변 지역은 연간 강도나 절도 사건이 수백 건씩 발생하는데 서울의 한강공원 지역 범죄율은 현저히 낮았어요.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용객 수였어요. 한강공원의 연간 방문객이 6천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서울 인구가 1천만 명 정도인데 1년에 한 사람당 6번씩 한강을 찾는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이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편의시설에서도 차이가 극명했어요. 템즈 강변에는 화장실을 찾기가 어렵고 있어도 유료인 경우가 많은 반면 한강공원에는 깨끗한 무료 화장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과 기저귀 교환대까지 완비되어 있었어요. 음식 문화는 아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강변에서 개인이 가져온 음식을 먹는 것이 제한되고 알코올은 대부분 금지되죠. 그런데 한강에서는 치킨 배달에 맥주까지 완전히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불법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화 프로그램까지 비교해보니 답이 나왔어요. 템즈 강변의 문화 행사들은 대부분 유료이고 사전 예약이 필요한 반면 한강에서는 무료 콘서트나 축제가 연중 계속 열리고 있었습니다. 교통 연결성에서도 한강이 압도적이었어요. 템즈 강변은 일부 구간만 지하철과 연결된 반면 한강공원은 거의 모든 구간이 지하철과 버스 노선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내가 완전히 틀렸구나. 숫자로 봐도 한강은 템즈강을 모든 면에서 압도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시민들을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서울에서는 시민들의 상식과 양심을 믿고 맡기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제가 목격한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코디네이터 김민수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올해 새로 시작된 한강버스를 타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강 위에 버스가 다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의나루역 근처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버스 같은 배가 물 위에 떠 있었어요. 하얀색 선체에 파란색 라인이 그어진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승선료는 3,000원. 런던의 템즈강 크루즈가 최소 20파운드인 것과 비교하면 믿기지 않는 가격이었어요. 한강버스에 올라타자 내부 구조가 인상적이었어요. 휠체어 공간, 자전거 거치대, 대형 창문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하고 1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엔진이 멈췄어요. 선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이런 실험적인 시스템은 문제가 많구나. 런던에서라면 이미 난리가 났을 텐데. 승객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저기 물고기 봐라며 창밖을 가리켰어요. 중년 남성은 자전거를 정리하며 여유롭게 기다렸고 대학생들은 셀카를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런던에서라면 승객들이 벌써 항의하고 환불을 요구했을 텐데 여기서는 마치 예상된 일인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옆 승객과 한강 경치가 좋다며 대화까지 시작했어요. 15분이 지나자 선장이 다시 안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엔진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곧 운항을 재개하겠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승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승객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장으로 지연된 상황에서 박수를 치다니요?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중년 여성에게 물어봤어요. 왜 화내지 않느냐고요. 그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불편해하면 이런 좋은 서비스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놓치고 있던 핵심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시민들이 서비스의 소비자일 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항의하고 책임을 묻죠. 하지만 여기서는 시민들이 그 서비스의 동반자였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였습니다. 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뚝섬, 서강대교, 마포를 지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강버스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단순히 좋은 시설이나 저렴한 가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포 선착장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모든 걸 바라보게 되었어요. 고장으로 인한 15분의 지연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준 셈이었습니다. 서울의 혁신은 기술이나 시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지난 사흘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3년간 쌓아온 제 모든 확신이 흔들렸거든요. 저는 계속 같은 의문을 되풀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율이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정부의 강력한 통제 없이도 이런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런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한 가족이 제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요. 부모님과 10대 아들, 그리고 초등학생 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돗자리를 깔고 과자를 꺼내더니 자연스럽게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서 따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특별했어요. 이 가족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거든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강변에 나와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들을 의심하거나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레기는 꼭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하라고 당부했고요. 간단한 가르침이었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규칙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라는 교육이었어요. 그 순간 답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자유와 질서는 법이나 규제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는 대신 시민들의 상식과 양심을 믿고 맡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는 배신당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실험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사람들은 자유를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절제했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쓰레기를 가져갔고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시민 의식의 힘이었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변 데크를 따라 걸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 혼자 책을 읽는 학생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에티켓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커플이 돗자리에 앉아 치킨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강변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것도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먹고 난 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말이에요. 이때 제 머릿속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공간을 개방한다면 과연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런던에서 템즈 강변을 이런 식으로 개방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봤어요. 아마 혼란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가 넘쳐나고 소음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일어날 게 뻔했어요. 그럼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문화의 차이인지, 교육의 차이인지, 아니면 사회 시스템의 차이인지 확답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이 있었습니다. 한강대교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털어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였을까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한강이라는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를 마침내 찾았습니다. 신뢰였어요. 정부가 시민을 신뢰하고, 시민이 서로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도시 정책이 아니라 사회 철학의 구현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었어요. 서울이 단순한 강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을 과연 믿어줄까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요. 런던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처음 한국을 무시했던 제 판단은 완전히 틀렸어요.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건 인류가 꿈꿔온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대학생 김서연 씨의 자유로운 미소, 할아버지 박종수 씨의 따뜻한 증언, 그리고 한강버스에서 만난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 라면을 끓여 먹는 할머니, 손주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강 위를 달리는 한강버스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 시민이 만든 기적을 완성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상식과 배려가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였어요. 제가 완성한 다큐멘터리 한강 신뢰가 만든 기적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CNN에서 방영된 후 시청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은 1억 뷰를 돌파했어요. 댓글 한 개 한 개를 읽어보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칸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특별상을 받은 순간 동료들은 놀랐어요. 서울이 이런 곳이었다니. 전 세계가 다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국제영화제, 토론토 국제영화제, 선댄스 영화제까지 세계 곳곳에서 이 작품을 상영 요청했어요. 각국의 도시 계획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시청에서는 생강 개발의 한강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발표했고, 뉴욕시에서는 센트럴파크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런던 시장도 템즈 강변 정책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한국 정부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영국의 한 시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정부를 믿고 정부도 우리를 믿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다. 독일의 관객은 한국 사람들이 부럽다. 우리는 언제쯤 저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프랑스의 한 어머니는 내 아이들도 밤늦게 안전하게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시작되었어요. 샵 앤 리버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각국 시민들이 자신들의 강이나 공원을 한강처럼 만들자는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시민들이 티베르 강변을 청소하며 우리도 한강처럼이라는 구호를 외쳤고,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 시민들이 만사나레스강 공원에서 한국식 치킨 파티를 열어 화제가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 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정부와의 건전한 신뢰관계,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자유로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들이었어요. 런던에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규제와 통제가 얼마나 많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템즈 강변을 걸을 때마다 한강이 그리워졌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만난 한국인들에게 한강에서의 자유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일상이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의 증거였습니다.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누리고 지켜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계기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강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알려주는 시민들, 늦은 밤에도 안전한 거리.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사회적 자본의 결과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세계의 미래를 살고 있었어요. 디지털 기술과 전통적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사회,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가 균형을 이룬 문화. 이런 모습이 바로 전 세계가 꿈꾸는 미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혁신은 거창한 건물이나 최첨단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 있다는 것을요. 정부와 시민이 서로를 믿을 때, 시민들끼리 서로를 배려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강에는 지금도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 퇴근한 직장인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산책 나온 노부부들. 각자 다른 이유로 오지만
모두 그곳에서 진정한 휴식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 사회가 쌓아온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 때문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분열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 간의 불신, 시민들 사이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강에서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요. 서울의 한강은 이제 단순한 도시 공간이 아닙니다. 21세기 공공 철학의 상징이자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얼굴이에요. 정부의 통제 대신 시민의 상식을 믿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세계의 미래를 살고 있구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의 한강이 보여준 기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한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